좋은 마음에서 한 말이 관계를 망치는 경우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이 글은 당신이 무심코 한 말이 누군가에게 어떤 상처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말의 힘을 이해하고 바꿔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지금보다 더 따뜻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첫째, 자랑은 공유가 아닌 비교를 유도한다. 당신이 우리 손주가 서울대를 들어갔어요라고 말하는 순간 듣는 이는 우리 집은 왜 이럴까라는 비교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상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기쁨의 표현은 오히려 고통을 안깁니다. 자랑은 때로는 자신이 이룬 결과나 가족의 성취를 타인과 나누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말이 닿는 상대의 마음 상태는 당신이 알 수 없습니다. 상대는 지금 자녀와 관계가 틀어졌거나 실직한 자녀를 두고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때 들려오는 자랑은 기쁨이 아닌 자괴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단지 좋은 일이 있었어요라는 수준일 수 있지만 타인에게는 너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자랑은 의도와는 다르게 관계를 단절시키는 칼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속담에 혀 밑에 도끼 들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는 이 말은 노년에 더욱 깊게 다가옵니다. 인생의 후반에 접어든 우리는 더 이상 실수를 반복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말하기 전에 상대의 삶을 잠시 떠올려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랑보다 그 기쁨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리는 침묵이 더 큰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은 마음의 꽃이다라는 말처럼 자랑이 아닌 공감과 배려의 꽃을 피우는 언어를 선택하는 것이 노년의 품격을 드러내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건강 자랑은 타인의 선택을 왜곡시킨다. 건강을 자랑한 친구 말만 믿고 당뇨약을 끊은 어르신은 결국 생명을 잃을 뻔했습니다. 듣는 이가 약자일 때 자랑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건강은 누구에게나 축복이지만 그 축복을 과시하거나 남의 고통 위에 놓는 순간 그것은 칼이 됩니다. 특히 노년에는 건강이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이야기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종종 그 상태를 당연하게 여기고 스스로의 삶의 방식이 정답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픈 사람에게는 매일이 도전이고 매 순간이 전쟁입니다.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건강하다는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는 너는 왜 그렇게 아픈이라는 무언의 압박이 됩니다. 책에서는 무기력의 불의가 비교와 수치심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건강 자랑은 바로 그 수치심을 자극하는 대표적인 언어입니다. 중국의 철학자 장자는 성한 나무는 벌목되고 쓸모없는 나무만 살아남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외면적인 우월함보다 내면의 겸손이 더 오래 살아남는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자신의 건강을 자랑하기보다는 아픈 이를 이해하고 함께 건강을 지켜가는 법을 나누는 것이 훨씬 따뜻한 대화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철학이 드러나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건강을 이야기할 때는 단순한 자랑이 아닌 함께 나눌 수 있는 실천적 지혜가 담겨야 진짜 가치가 있습니다. 셋째, 여행 자랑은 일상에 갇힌 이에게 죄책감을 준다. 부부가 전국 여행을 다닌다는 말 한마디가 병간호에 지친 친구에게는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나의 기쁨이 누군가의 그리움일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 말은 신중해집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좋은 순간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여행은 기쁨이 아닌 아픔일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그 자랑은 독이 됩니다. 특히 오랜 시간 병상에 있는 배우자를 간병하는 이들에게 여행은 현실에서 멀어진 꿈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때 들리는 여행 자랑은 현실과의 간극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고 그 간극은 곧 좌절로 이어집니다. 서양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드러나는 배려라 했습니다. 이 말처럼 진정한 위로는 때로 말을 줄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의 즐거움을 나누고 싶다면 그 앞에 반드시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상대에게 어떤 감정으로 닿을까? 라는 자문을 통해 우리는 말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자리에서, 가족들과의 식사에서, 혹은 이웃과의 짧은 대화에서도 이 원칙은 적용됩니다. 결국 말은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관계는 깊어질 수도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행을 갔다면 그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현재를 한 번 더 살피는 배려, 그것이 진짜 여행의 여운을 아름답게 남기는 법입니다. 넷째, 청빈 자랑은 듣는 이를 더 작게 만든다. 나는 보리밥으로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순간 도시락조차 힘든 일을 자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청빈은 자랑의 대상이 아닌 실천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산다는 것, 그 자체는 훌륭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그 삶을 말로 자랑하는 순간 그 청빈은 겸손이 아닌 우월의 표현이 됩니다. 검소함을 강조하며 외식을 줄이고 나물만으로도 건강히 살 수 있다는 이야기는 자칫 누군가의 빈곤한 현실을 자극하는 칼이 됩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 속에 겨우겨우 끼니를 해결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은 고통을 가중시키고 자괴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노년에는 말의 무게가 커집니다. 젊을 때의 말은 실수로 넘길 수 있지만 나이 들어 한 말은 경험과 인생의 축적에서 나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양 철학자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예의란 상대방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누군가를 부끄럽게 하거나 위축시키지 않도록 말의 방향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빈은 말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서 드러나는 가치입니다. 당신이 도시락을 꺼내며 이건 나의 방식일 뿐이에요. 각자 다른 삶이 있잖아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자리는 위로로 채워지고 다시 소통이 시작됩니다. 다섯째, 침묵은 때론 가장 따뜻한 말이 된다. 말수가 줄어든 어르신이 친구들의 중심이 된 이유는 그가 더는 자랑하지 않고 먼저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침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득 찬 말입니다. 우리는 나이를 들수록 자신의 존재를 말로 증명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진정한 존재는 말이 아닌 태도와 눈빛, 그리고 침묵 속에 담긴 마음에서 드러납니다. 나의 기쁨을 말하고 싶을 때 그 기쁨을 감싸는 침묵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서양의 철학자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 말이 상대의 삶에 어떻게 작용할지를 헤아려야 한다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말은 나의 시작이지만 그 끝은 타인의 마음입니다. 자랑은 결국 나를 위한 말이지만 배려는 상대를 위한 침묵입니다. 우리가 모임에서 친구의 이야기를 먼저 들으려는 자세를 취하고 가벼운 미소로 응답하는 그 순간 침묵은 진심으로 연결된 언어가 됩니다. 노년이란 말로 인정받으려는 시기를 지나 이제는 침묵으로 품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결국 침묵은 존재의 향기이며 당신이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 하나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힘입니다.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인생의 깊이를 아는 사람입니다. 한국, 중국, 서양의 지혜가 모두 자랑보다 침묵이 관계를 살린다고 강조합니다. 말은 나의 시작이지만 그 끝은 타인의 마음입니다. 자랑은 결국 나를 위한 말이지만 배려는 상대를 위한 침묵입니다. 이제 말하기 전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말이 누군가에게는 칼이 되진 않을까? 그러면 말의 길이 바뀝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간관계도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됩니다.